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최영일 평론가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고 있는 장윤선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오늘 하루 꼭 알아야 할 소식을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요. 오직 불사조 기자단에서만 들을 수 있는 정치권 뒷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가장 핫한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실 그리고 여야 속사정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스티브 워즈니악 등 인공지능 전문가 1000여 명이 AI 개발 잠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IT본부에서는 챗GPT 등 인공지능 기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4월 4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들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이봉우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산불 소식으로 한입뉴스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낮에는 전라남도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네. 저는 한평군 대동면 연암리 일대에서 양봉장 불씨가 산림으로 옮겨 붙어가지고 발생한 산불이 밤새 이어졌거든요. 오늘 오전에 좀 해가 뜨면서 헬기가 투입된 상황인데요. 바람이 또 강하게 불고 있어서 산불 진화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전남 순천시 이 송광명 봉산리 일대에서도 발생한 산불, 이것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 이 근처 경로당, 대피소 이런 곳으로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지만 계속 대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발을 좀 동동 구르면서 진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어제 전해드렸던 충남 지역 홍성, 당진, 대전 산불, 여기도 아직 완전히 진화가 안 됐어요. 결국에는 이 바람이 좀 잦아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기상청에서 하고 있는데 네. 다행히 오늘 오후부터 내일 모레 이제 오전까지 비가 내릴 예정이에요. 네, 봄비. 네, 네. 산불이 완전히 진화가 될 걸로 기대를 해보고 그런데 또 기상청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비가 봄비치고는 많이 올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산불난 지역에는 네. 또 비 피해가 있지 않을까. 아이고, 산사태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있죠. 걱정도 해봅니다. 아유, 그렇군요. 어찌됐든 봄비는 반가운 봄비긴 한데 너무 많이 내리지 않기를 네. 좀 기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산불 소식 전해드리면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술자리를 가졌다 이런 논란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김진태 강원지사가 골프를 쳐서 또 논란이 되고 있네요. 예, 사실 지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네. 같은 비슷한 뉴스를 이틀 연속 전하게 됐는데 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3월 30일 오후 5시 30분경 춘천의 한 골프 연습장을 방문해 30여 분간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에 속초에서 식목일 행사를 마치고 도청에 복귀하는 길에 들려서 골프를 쳤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그 시각에 홍천에서는 산불 진화 작업이 2시간째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네. 결국 논란이 커지자 김진태 지사 측이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당일 구두로 연가 신청을 도지사가 했는데 비서실에서 누락해서 빠뜨린 바람에 뒤늦게 연가 신청 서류를 냈다. 산불 상황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사과를 하긴 했지만 해명이 조금 많이 공교롭네요. 안 맞죠. 예, 안 맞죠. 왜냐하면 이게 휴가 신청서를 제대로 냈느냐 여부가 아니라 네. 산불 피해에 대한 이 도민들의 상황을 조금 점검을 했느냐라는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과만 했어도 됐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제 전해드렸던 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술자리 논란에서도 사실 김영환 충북지사가 했던 해명 중에 어제
이 산불 현장에 도지사가 가면 여러 혼선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제천만 안 간 게 아니라 옥천 산불 현장도 안 갔다 이런 해명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해명들도 그렇죠. 술자리에 있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장에 꼭 가란 얘기도 아니거든요. 도지사가 꼭 현장에 가란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좀 보살펴 달라는 얘기인데 그런 논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묻는 말에 정확한 답변을 하고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파악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엉뚱한 답변을 하면서 물타기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건조주의보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산불 위험 경보도 있었는데 관련해서 지자체장들이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서 현장을 지키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술자리에 골프에 뭐 참 국민들로서는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참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처리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 이게 거부권인데요. 끝내 행사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이 거부권 행사가 됐는데요. 네. 이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 이게 지난달 23일 이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쌀이 수요의 3%에서 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에서 8% 이상 하락할 경우에 정부가 좀 쌀을 의무적으로 사도록 한 뭐 그런 내용이 골자로 돼 있는데 정부 여당은 뭐 계속 반대를 해왔는데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국회 제2 요구를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왔고 또 대통령실 또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내비쳐왔기 때문에 오늘 뭐 수순대로 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게 언젠지 좀 찾아봤더니 지난 2016년 5월이 마지막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아서 7년간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없었는데 이번에 양곡관리법 이 윤 대통령 어떻게 보면 1호 거부권 행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거부권 행사하는 거는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이제 언급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논의를 좀 존중하거나 한번 그 의견을 들어보거나 이런 절차가 좀 있었어야 됐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농민들이 어제 삭발까지 하면서 격렬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어제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 대회를 열었는데요. 여기 이제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신정훈 의원, 이원택 의원과 농민 4명 등 총 6명이 삭발을 하면서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공포를 촉구했습니다만 오늘 예정대로 사실 거부권이 행사가 된 겁니다. 어제 촉구 대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이 여당의 지금 법안에 대한 비판이 또 정부의 비판이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대통령이 과연 여론 수기를 한다고 분명히 지난주까지만 해도 말했는데 일주일 만에 거부권이 행사된 거니까 과연 이 다양한 농민들의 여론이 수기가 된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좀 남는데 이 여당이 비판 중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반대하는 농민단체들이 굉장히 많다. 대부분의 농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이었고 사실 저도 저번에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여당 주장을 전해드리면서 이 반대하는 농민단체들이 많다고 한다라고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재배하는 작물들도 농민마다 굉장히 다르고 농가 대부분이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론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기 어렵다는 점을 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여당이 반대하는 농민단체로 지목했던 한국농업경영인 후계자 중앙연합회의 노창득 전북도 연합회장이 직접 이 자리에 나와서요. 민주당의 법안에 아쉬움은 크지만 쌀값 정상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거부권은 용납할 수 없다. 농민단체를 갈라놓은 정부 모든 게 나쁘다고 포기하면 농민이 취할 게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처리를 추진했던 이 법안에 대해서 농민들의 원래 생각이 반영이 100% 되지 않아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이라도 통과시켜달라. 농민을 그리고 반대 찬성으로 갈라놓지 말라. 이런 이제 비판을 했던 것이고요. 또 축산업계도 반대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축산업 종사하는 농민도 나와서 이 축산단체가 왜 이 양곡관리법을 반대한다고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보면 타작물 재배를 확대해서 사료작물을 확충하는 방안도 들어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민주당 원안이 아니라 이 김진표 의장 중재안이기 때문에 무조건 쌀 과잉 생산된 걸 다 강제 매수하라는 것도 아니고 재배 면적이 전년도보다 증가하면 제외하겠다. 그리고 다른 작물 재배에 대해서도 지원책이 들어가 있다. 라면서
지금 여당과 정부가 지나친 비판 끝에 거부권 행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지금 농민들도 100% 만족하지 못하는 네.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또 민주당도 그러네요. 이게 뭐 본인들이 그렇습니다. 낸 법안이라고 보기보다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이기 때문에 이거 자기들로서도 흡족하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의힘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결국에는 지금 뭐 국민의힘은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네. 하고 민주당은 이 남는 쌀을 뭐 방지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 정치권에서도 이 사안을 가지고 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또 계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지지층을 좀 겨냥한 법안 뭐 단독 처리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또 이제 거부권 행사 또 여당은 또 비판 이렇게 하면서 지지층을 바라보는 법안 처리가 이제 좀 총선 앞두고 나오기 시작했다. 네. 이게 국민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 지지층만 바라보게 된다면 중도층 또 국민들의 전체적인 이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좀 뒷전을 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요. 좀 씁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네. 사실 지금 제2요구권으로 넘어온 상태에서 이게 제2를 하면 사실 통과되기 어려워요.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우리가 원래 냈던 원안을 다시 내겠다. 직회부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보관인데 네. 사실 거부권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된 김에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충분히 다양한 농민들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네. 대책을 새로 마련하는 여야의 논의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어떻게 보자면 이게 이제 농민들의 생존권하고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대통령이 그분들의 정말 눈과 귀를 열고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보기를 좀 기대해 보죠.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었잖아요. 예상한 대로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거센 공방이 오간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민주당 그 야권에서는 이 정부의 네. 이 한일 정상회담 관련된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후폭풍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고요. 정부에서는 뭐 그동안 밝혀왔던 대로 한일 관계 개선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고 일본 언론 왜 믿냐 정부를 믿어라 이런 취지의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네. 특히 뭐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리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한덕수 총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한국 국민 이해 구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교도통신 보도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네. 한덕수 총리가 정부 방침이 너무 확실하다.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 그리고 과학이 분명히 최우선 순위를 갖는다. 오염수에 대한 IAEA 그러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 검토에 대한민국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라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박용진 의원이 그럼 교도통신 보도 오보니까 강력히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박근혜 정부 때는 상케이 지국장 초유금지에 소송까지 하지 않았냐. 뭐 이런 뭐 예를 들었어요. 네. 그랬더니 한덕수 총리는 일일이 하나하나 신문 쫓아다니면서 이 조치하는 거 이거는 우리 정책을 명확히 집행하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적다. 이렇게 얘기도 하자 또 박용진 의원이 그러면 왜 이제 우리 언론에 대해서는 뭐 이 화를 내고 뭐 보도 금지하고 비행기도 안 태우고 있냐 뭐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그야말로 설전을 벌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결국에는 민주당에서는 정부를 좀 못 믿겠다. 네. 그게 민심이다라는 것이고 정부는 좀 믿어달라라는 얘기를 좀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하나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이번에 강제 이 동원 제3자 변제하는 관련해서 굴욕적인 게 아니냐. 네. 이거는 여론조사 뭐 나오는 결과를 보더라도 과반의 이 여론이 좀 네.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대해 한덕수 총리가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고 이제 그런 돌덩이를 치운 노력을 토대로 해서 하나하나를 다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거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좀 귀를 의심한 게 네, 돌덩이가 그렇다면은 네. 돌덩이가 상징하는 바는 강제동원 뭐냐. 피해자분들이 예. 돌덩이라는 거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설명을 하든가 피해자분들께 어떤 입장을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을 쓰신 것은 아닌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저는 이제 이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부터 시작해서 강제동원 특히 이제 한일 간에 현안이 되고 있는 수많은 이슈들과 관련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 안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기본적으로는 투명한 정보 공개가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과연 지금 그러고 있는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김성한 안보실장 교체 논란도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도 사실 약간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이 민주당 의원들이 질문한 부분은 이게 3월 29일에 전격 김성한 안보실장이 사퇴를 했는데 이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라고 질문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언론 보도에서도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다 결정돼 있고 교체가 네. 발표만 이제 그날 하여서 김성한 실장도 그날 인정한 거 아니냐라는 의문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아니, 전날까지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하루 전만 해도 사실 무근이라고 했으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발표되기 몇 시간 전쯤에 알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대통령실에서 신문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통보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몇 시간 전에 알게 됐다라고 했는데 또 대통령실에서 28일에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기 전에 통보받았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다 보니까 곧바로 박용진 의원이 그러면은 대통령실은 국민들에게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네. 한덕수 총리 등 이 정부 요인들끼리는 이미 교체가 결정됐다는 얘기냐, 네. 그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 한덕수 총리가 해명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사퇴 사실을 내가 먼저 알았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사퇴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발표한다고 통보를 받았던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는데 이것도 이제 맥락이 과연 맞는 대답이냐라고 해서 오히려 의문이 좀 커진 부분도 있고요. 네. 한덕수 총리는 이 김성한 안보실장의 교체가 방미 등 외교 행보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다른 질문들도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헌법재판소는 중립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좀 원론적 답변했고요. 네. 한동훈 장관의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또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저는 답변 태도,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외교안보 라인의 어떤 총체적 난국,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해양재판소에 우리가 제소해야 되는 문제, 굉장히 현안이 많은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좀 효능감이 있는 그런 좀 해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공방만 하고 정쟁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조금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조금 다 돼서요. 네, 저희가 이 시각 교통 정보를 듣고 네. 그리고 우리 박정호 기자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십시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은 이제는 여의하류부터 반포대교까지만 많이 막히는데요. 지금 40분 정도 필요합니다. 반포대교 부근에서 3, 4차로 막고 작업 중이라 주의가 필요하고요. 같은 방향 강변북로로 우회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가양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35분 정도 소요되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서초, 다시 신갈부터 수원까지 점점 밀리고요. 더 가서는 오산에서 작업 중이라 일대 속도 떨어지는데 30분 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남사부터는 많이 막히는데 이 정체 작업 영향입니다. 좀 더 지나 옥산 부근에선 화물차 관련 사고 발생했습니다. 1대 4km 구간 사고 여파봤는데요. 반대 방향 1차로에서도 함께 처리 중이라 서울 방향으로도 사고 여파봤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은 논산 분기점에서 정체가 심한데요. 사고 영향입니다. 2차로 갓길에서 처리 중입니다.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계속해서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박정호 기자님 방금 전에 네. 하시려던 말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대정부 질문 이 아이템 관련해 가지고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 이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박진 외교부 장관한테 이 우리 K-팝 네. 그룹 네. 블랙핑크와 미국 팝스타 레이디 가가 공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언론 보도에서 이제 비용 문제가 언급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김병주 의원이 박진 장관한테 미국 측이 이 공연료를 우리에게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냐? 이게 물었어요. 박진 장관이 답변에 굉장한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하자 기자들이 볼 때는 뭔가 있었나 보네. 비용 얘기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뭐 이 가닥을 잡아서 보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교부가 네. 어제 이제 밤에 언론 공지를 냈습니다. 이 공연 자체가
다양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 제기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미 대통령실에서 밝힌 대로 현재 방미 일정에 해당 문화 공연은 없고 따라서 비용 문제에 관해 논의된 바도 없었다. 거듭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박진 장관의 발언이 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비용 부담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선을 안 그어서 네. 뭔가 얘기가 있었나 보다라고 해석이 될 것 같으니까 외교부에서 좀 해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선긋기를 네.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 관련해서 취재를 좀 했는데 네. 그 비용을 누가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빈 방문은 기본적으로 그 해당 국가에서 모든 비용을 다 내도록 돼 있는데 공연과 관련해서 돈을 우리가 낸다. 그럼 요거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 제안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하튼 지금 그 뭐 공연 관련해서 결국은 안 하기로 취소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취소를 할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 문제로 안보실장이 사퇴를 한다? 이거는 정말 이상하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외교부의 얘기를 많이 해명도 하고 사실 속 있습니다. 시원한 설명은 또 아직 안 그렇습니다. 되는 것 예. 같아요. 제가 보기에 요 안은 계속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내 정치 좀 들여다보죠. 그 전광훈 목사 계속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충돌했다. 이건 무슨 소식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전광훈 목사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계속 논란이 되는 네. 이유는 일단 김재원 최고위원 그렇습니다. 영향이 큽니다. 전광훈 목사가 하는 행사에 지금 벌써 두 번. 전당대회 이후에만 2번 네. 참석해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한다거나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보수를 뭐 천하통일했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돼가지고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 과정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김 최고위원을 제명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비판을 한 바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 전광훈 목사하고 홍준표 시장이 또 SNS상에서 또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불똥이 이제 당 지도부까지 옮겨 붙어서 어제는 김기현 대표와 홍준표 시장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어제 오전 당 최고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과 만나서 우리 당의 공천권을 가지고 제3자가 왈가왈부할 일도 아니지만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 일에 전념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자꾸 당 일에 뭐라고 하니까 대구시나 이제 둘 다 잘해라. 동시에 저격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네. 또 얼마 안 있어서 홍준표 시장이 곧바로 김기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전 목사에게 발목이 잡힌 당도 아닌데 저렇게 방향무인하게 욕설을 쏟아내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오히려 너는 지방일만 잘하라고 나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참 어이가 없다.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고 전광훈 목사가 김기현 대표를 추켜 세워줬으니 그 밑에서 잘해보라라고 또 격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전광훈 목사 이제 김기현 대표를 이사야 같은 천사라고 추켜 세운 바가 있던.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그 김재원 수석 최고하고 김기현 대표하고 전광훈 목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런 생각이 막 들 것 같아요. 그 어찌됐든 이 전광훈 목사가 이제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면서 소위 이제 대한민국의 극우 보수 노선을 걷고 있는 뭐 그런 태극기 집회 이런 것들을 주도했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당 내부에서도 네.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게 상당히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내부 뭐 특히 그동안 네. 국민의힘 뭐 주류를 향해서 쓴소리를 해왔던 그런 인사들 사이에서는 좀 내년 총선이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2020년 총선과 좀 대자뷰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네. 이른바 이제 아스팔트 우파 네. 뭐 손을 잡는 함께 황교안 대표 투쟁하는 네. 기억하시죠? 그때도 네. 뭐 삭발을 하고 맞아요. 단식을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거의 이제 결합을 해서 한 몸처럼 총선을 치렀던 그런 상황 결국에는 참패로 끝난 총선이었기 때문에 좀 데자부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 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좀 확실히 좀 선을 긋는 모습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네. 오늘도 이준석 전 대표가 한 라디오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보수주의적이고 뭐 자유주의적인 정당이라고 하면 정교 분리를 해야 된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윤상현 의원도 오늘 아침에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서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김재현 최고위원 발언에 대해서 수도권이나 중도층에서는 좀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 걸로 판단하고 있다. 아무래도 뭐 인천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윤상현 의원이 수도권 네. 민심을 또 신경을 쓰는 그렇죠. 거죠. 그럼요. 그리고 이제 지도부에서도 조수진 최고위원이 한마디 했는데 한 라디오에서 아니 대표는 좀 강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김재현 최고위원의 발언 논란이 있었을 때 엄중 경고라든가 신속하게 강도 높은 조치를 했다면 이 문제 자체가 좀 매듭이 네. 지어졌을 텐데 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인 얘기가 이 여당과 아스팔트 보수와의 관계를 민주당과 개딸. 개혁의 딸 이재명 대표 이제 강성 지지층이라고 불리죠. 이 개딸 간의 관계 좀 빗대서 민주당 봐라 뭐 좀 혼란스럽지 않냐. 네.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경계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뭐 양도구역이 징계 1년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5.18, 4.3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역사 왜곡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고 또 당 지지율도 계속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고 요구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윤리위원회도 사실은 또 다 이양희 위원장도 내려놓고 네. 뭐 새로 구성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내홍이 당분간 좀 계속될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경제 뉴스 좀 살펴볼게요. 지난달에 물가 상승률이 4% 초반대 1년 만에 가장 낮은 폭으로 둔화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요.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3월 달보다 4.2% 올랐습니다. 이것은 2월 상승률인 4.8%보다 0.6%가 낮아져서요. 지금 한국은행 등 당국에서는 물가 오름세가 네.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5%대로 우려를 했었는데 4.8%까지 떨어졌었고 이번 달엔 3월 달엔 또 4.2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일단은 안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상승률이 이번에 둔화된 데에는 석유류 가격이 떨어진 게 가장 이유가 컸다 그래요. 지금 석유류가 1년 전보다 14.2%나 떨어져서 2달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다른 물가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공식품, 그러니까 먹거리도 9.1%가 올라서 상승률이 여전히 높지만 이게 이제 전월보다는 2월보다는 또 조금 낮은 오름세. 하지만 여전히 9.1%니까 안심할 수 없는 수준. 또 빵과 스낵 과자는 여전히 10%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농산물도 4.7%가 올랐고요. 특히 채소류 원가 상승의 영향으로 채소류가 13.8%나 올랐다고 합니다. 외식도 7.4%나 상승을 해서 전반적으로 상승세는 조금 둔화가 됐지만 여전히 이 주요한 물가에 큰 영향 미치는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느끼는 이 먹거리 위주의 물가들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 부분이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는 부분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나저나 이제 오펙에서 석유 감산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게 또 앞으로 또 기름값이 변동이 있을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불안 요소가 계속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 관리를 정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좀 약간 둔화하는 흐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흐름, 기조의 변화는 없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아니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물가가 높은데 이런 그러니까요.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률 자체가 뭐가 떨어졌지? 지난해 같은 달 대비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지난해에도 좀 물가 좀 오르고 있었기 네.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거고 만약에 이제 지난해에 내 월급이 물가 상승률만큼 안 올랐다고 하면 지금 더 물가가 더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주위에 있는 뭐 사람들도 친구들도 하는 얘기가 이 1,000원에 한 집밥 대학교 말고 전 직장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기조적인 흐름 이게 굉장히 좀 앞으로 주목이 되는 게 언급하신 것처럼 석유 가격, 원유 가격이 네. 오펙 플러스가 이제 감산을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오를 것이냐. 뭐 유가가 지금 $80대 배럴당 $80대인데 이게 $100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중국도 리오프닝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경제를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럼 원자재 가격도 더 이제 수요가 크기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도 수입 물가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또 공장에서 반영이 되고 소비자 물가에 또 반영되는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그러니까 이번에 오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네.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될 텐데 그나마 그래도 이제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5%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이거 네. 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금리랑 우리가 지금 1.5%포인트 차이가 나잖아요. 네.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도 이 동결시키는 게 맞나?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아마 한국은행도 11일 금통위까지는 좀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참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물가는 정말 당장 밖에 나가면 커피값, 점심값 뭐 이런 거 지금 식사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그러니까요. 한데 아유 이거 비싸서 어떻게 먹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정부가요 중장기 가뭄 대책 발표했는데 관련해서 조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남부 지역 가뭄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네. 물론 오늘 단비가 내리긴 합니다만 네네. 그래서 환경부가 광주 전남 지역의 중장기 그 가뭄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4대 강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 4대 강 재자연화 정책을 뒤집었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환경부가 2028년까지 추진하는 광주 전남 지역의 중장기 가뭄 대책 발표에 이 4대 강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대표적인 내용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 강보 16개 보를 물그릇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다라는 네.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금강과 영산강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 보해 해체 네. 그리고 상시 개방을 결정했던 바로 그 강들이고요. 거기다 여기 물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네. 이 표현이 바로 이 강바닥을 긁어내는 준설 작업을 통해서 물그릇을 키우면 물을 많이 보관할 수 있으니까 가뭄과 홍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이 이명박 정부의 4대 강 사업 추진 논리가 그대로 사실 들어가 있는 것이라서 네.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것이다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예상된 수순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 4대 강 보호 존치와 활용이기도 했고 네. 재자연화 정책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보를 해체해서 재자연화 하겠다는 건데 네. 이거를 폐기하겠다고 사실 대선에서도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짧게 30초만 살펴보고 싶은데요. 국제 박람회 기구 실시단이 부산을 방문해서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후보지인 부산에 대한 평가 일정이 시작됐다면서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 4월 2일 입국한 국제 박람회 기구 실사단 네. 지금 우리 이 부산의 여러 가지 준비 상황을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네. 이 개최 이유, 뭐 주제, 부지와 뭐 교통 같은 인프라 시설, 숙박 대책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14개 항목을 평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이제 국회나 대통령실, 대통령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이 실사단과 함께 좀 네. 우리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디저트송 말씀드리겠습니다. 0795번님께서 신청하신 것인데요. 흩날리는 벚꽃처럼 봄비도 대지에 흠뻑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디저트송으로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전히 내게는 모자라 날 보는 너의 그 눈빛이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알 수 없던 그때 언제나 세월은 그렇게 잦은 잊음을 만들지만 정들은 그대의 그늘을 떠나는 지금 얘긴걸 사랑한다고 말하진 않았지 이젠 후회하지만 그대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모기가 있는 계절, 잠을 자다가 모기가 앵앵거리고 날아다니면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죠. 이렇게 모기가 날아다닐 때 내는 소리를 가리켜서 모기 소리 또는 모깃소리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이 경우에는 모기에 사이시옷을 붙인 모깃소리가 맞습니다. 모깃소리란 말이 비유적으로 쓰이면 아주 갸냘픈 소리를 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주의를 주자 아이는 모깃소리로 아주 작게 대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기만한 목소리로 말하다란 표현도 자주 들을 수 있긴 하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깃소리만한 목소리로 말하다 또는 모깃소리로 말하다가 되겠죠. 어떤 소리를 뜻하는 표현 중에는 이렇게 모깃소리처럼 사이시옷을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을 하는 상대가 없이 혼자서 하는 말을 혼잣소리라고 하고 혼잣말이라고도 하죠. 또 도마질할 때 나는 소리는 도맛소리, 노래를 부를 때 나는 소리는 노랫소리, 그리고 한글을 적을 때 모음 글자 아래에 받쳐 적는 자음자를 꼬릿소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받침을 말합니다. 참고로 사이시옷이 붙은 것은 아니지만 버릇소리란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를 하구로 발음하는 것처럼 어법에는 어긋나지만 이미 널리 쓰여서 일반의 버릇으로 굳어진 소리를 뜻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3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늦은 오후에는 충청도와 전라도,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식목일이자 절기 청명인 내일도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목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칠 전망이고요. 양이 꽤 많아서 건조함이 점차 해소되겠고 산불 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전국적으로 대기가 무척 건조하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가 50에서 100mm, 그중 제주 산지는 300mm가 넘을 수 있겠고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도 곳에 따라 120m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남부지방, 강원 내륙과 충남은 20에서 80mm,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 바람도 전국적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지금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한편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2도, 광주 21도, 대전 23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비가 지난 뒤에는 고온 현상이 누그러져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4도, 습도는 19%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뜻을 무시한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사흘째 전국 곳곳에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충남 홍성을 비롯해 모두 4곳에 산불 3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인 3단계 산불 4건이 동시에 진행된 적은 1986년 산불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3월 소비자 물가가 1년 만에 가장 낮은 4.2%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석유나 농산물 같이 크게 오르내리는 품목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4.8%로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활짝 봄날 느낌이 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얼어가지고요. 네, 저를 좀 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나라 솔로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 오른 가수가 있다. 누굽니까? 네, 뜨끈한 소식인데요. 네.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솔로 음반 타이틀곡 Like Crazy로 K-팝 솔로 가수 사상 최초로 미국 빌보드 핫백 1위에 올랐습니다. 빌보드 큰 박수를 드리고 싶은데 이 빌보드는 4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 주 싱글 차트 상위 10개 공명을 공개했는데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게 팝스타 마일리 사이러스의 플라워스,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다른 컨트리 가수 모건 웰런의 라스트 나잇, 그리고 킬빌 등 쟁쟁한 노래를 제치고 정상에 올라서 더욱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간 빌보드 핫백 1위를 한 K-팝 가수로는 2020년에 다이너마이트를 시작으로 해서 버터나 마이 유니버스 등 총 6개 1위 곡을 보유한 BTS가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솔로 가수로는 2012년 싸이 강남스타일이 7주 연속 2위에 머문 게 최고 기록이었는데요. 네. 이번에 지민이 솔로곡 1위에 오르면서 그룹과 솔로 모두 정상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네, 아유.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민도 소감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번 솔로 앨범을 1년 전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에서 멤버들이 그러면 노래 한번 만들어봐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정말 실감이 안 나지만 방탄이라서 가능했다라는 좋은 소감까지 설명을 했는데요. 이 노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민은 평소에 좋아하던 동명의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온 작업에 직접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해드린 이 빌보드 핫백은 미국 스트리밍 데이터 그리고 라디오 방송 횟수, 판매량 데이터를 종합해서 순위를 산출한 건데요. 라이크 크레이지의 매력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게 순위 집계 기간이었던 지난달 24일부터 30일 동안 다운로드와 CD 싱글을 합쳐서 25만 4천에 해당하는 판매량을 기록했고요. 스트리밍은 1,000만 회에 그리고 라디오 청취자는 무려 6만 4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탄 멤버들 또한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형 내가 다 눈물이 난다 하면서 함께 우승을 기뻐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고요. 누리꾼들 또한 정말 자랑스럽다. 끊임없는 노력이 이뤄낸 결과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우리 가수가 해외에서 국제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 뉴스는 조금 끊임없이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뒤떨어지게 될 것 같다. 내가 잘리는 거 아닐까라는 어떤 불안감에
45살이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나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중년의 시기는 인생의 황금기로 불리는 만큼 사회적 불안이 낮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죠. 네. 그런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안의 정도는 한 사회의 건강 여부를 살피는 중요한 척도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사회적 불안이 널리 퍼지게 되면 공동체성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되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작년 8월 4일부터 18일까지 만 45에서 64세 3,575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 불안에 관한 인식조사를 벌였습니다. 1점은 전혀 불안하지 않다고요. 5점으로 갈수록 매우 불안하다입니다. 그 척도를 이용한 결과 응답을 한 만 45세에서 64세의 중년층은 사회적 불안의 정도가 평균적으로 3.8점으로 나왔습니다. 중년층을 다시 쪼개봤습니다. 45에서 54 그리고 55에서 64 두 그룹으로 세분화해서 조사해본 결과 45에서 54세는 그룹이 3.84점으로 나왔고요. 네. 55에서 64세는 3.77점으로 나왔는데 다시 말해서 나이가 낮을수록 느끼는 불안감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 노년층의 2021년 조사에서는 이 수치가 평균적으로 3.3이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중년층이 오히려 노년층보다도 사회적 불안을 훨씬 더 불안하게 인식하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이 뭘까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연구팀이 조사 결과에서 주목한 건 바로 불공정과 불신, 경쟁과 도태, 사건, 사고입니다. 네. 즉 20대는 삶에 대한 근심, 걱정이 비교적 적으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지만 오히려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책임이 늘어나고 만족감이 줄어든다는데요. 보사연의 이현주 박사팀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후기 중년층은 외환위기 그리고 금융위기, 코로나19 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겪었고 여기에다가 부모 부양, 자녀 양육까지 해야 한다는 부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표준적인 은퇴 과정이 사라지고 있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중년층은 이른 퇴직과 노후 준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불안을 더 크게 느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는 사회적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누가 역할을 해야 하느냐라는 설문조사도 이루어졌는데 네. 전체 응답자의 37.5%가 대통령이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네. 이어서 21.5%는 정치인, 16.8%는 행정부 등등이 있었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가 분노 사회라고 했거든요. 뭐든지 다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네. 화가 난다 막 이랬었는데 분노 사회, 불안 사회 정말 좋은 사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그리고 화내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핵심 역할은 역시 대통령과 정치인, 지도자들의 몫이 아니냐. 이 방송 듣고 계시죠? 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소 미드저니가 개발한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에 선글라스를 끼고 한 손에 커피를 든 여성이 거리를 당당하게 걷는 모습을 그려줘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AI가 4장의 그림 파일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저도 이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4장 중 3장은 누가 봐도 백인 여성을 롤모델로 했고요. 한 장은 백인과 동양인의 경계에 있어서 구분하기 쉽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한편 거리 가판대에서 음식을 팔고 있는 여성을 그려줘라고 넣어봤더니 인도 인근 국가로 추정되고 모두 머리에 히잡을 혹은 두건을 쓴 중년 여성이 허름한 골목에서 음식을 팔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챗 GPT 같은 생성 AI가 차세대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데 AI가 생성한 글과 그림에서 편견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큰일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이 방대한 블로그, 소셜미디어 등을 교재 삼아서 학습한 이 AI가 인간과 비슷한 편견을 갖게 된다는 건데요. 이런 현상은 특정 AI가 아니라 AI 프로그램 대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검색 엔진 빙 아시죠? 네네. 빙에서 부엌에서 라자냐를 만드는 사람을 그려줘라고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병을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AI가 그린 4장의 그림 중 3장의 주인공은 여성이었고요. 아이고야. 한 장은 얼굴을 그리지 않아서 성별이 좀 모호했습니다. 반대로 최고급 레스토랑의 셰프를 그려줘라고 하면 빙은 모두 남성 요리사를 그렸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주로 여성, 유명 레스토랑의 셰프는 남성이라는 고정관념을 그대로 반영을 한 건데 최근 가장 뜨겁게 주목을 받고 있는 챗 GPT는 좀 다를까 했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감옥을 탈출하는 시나리오를 써달라고 명령을 했는데 챗 GPT가 쓴 시나리오에서는 감옥에 갇힌 죄수 주인공은 흑인,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는 백인이었습니다. 오픈 AI는 이런 편향성을 인간 검토자가 수동으로 바로잡고 있다라고 전하긴 합니다. 그리고 영국 가디언은 최근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편향되어 있고 기술은 이런 불평등을 복제한다면서 기술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살펴볼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기술 개발을 하는 게 꼭 좋은 것인지도 검토가 좀 필요한 단계인데요. 관련해서는 오늘 IT본부에서 인공지능의 부작용에 대한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 이거 들을 예정인데요. 어디 가지 마시고 함께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0초 안에 복귀해라. 이런 무리한 명령에 뒤엉켜버린 공군 훈련장에서 타박상, 어깨 탈골 이게 뭡니까? 우리 병사들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달 초에 공군교육사령부 신병훈련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보글이 올라오면서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공군 845기 3대대 훈련병 1,400여 명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소대장이 훈련병들의 태도가 너네 불량하다라고 하면서 생활관으로 10초 안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생활관까지는 100m 정도 되기 때문에 전력 질주를 해도 사실 10초 만에 뛰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불가능한 걸 요구하다 보니 당연히 수백 명이 뒤엉켜서 넘어지면서 부상자가 속출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전력 질주는 좁은 계단에서도 이어졌고 수백 명이 뒤엉키면서 넘어지고 밟히는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훈련병 7명이 타박상과 어깨탈골, 치아 마모 등의 부상을 입어 진료를 받았다고 전해졌고요. 처음에 생활관으로 뛰어간 훈련병들이 10초 복귀에 실패하면서 얼차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른 훈련병들은 얼차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전력으로 뛰다가 생활관 내 좁은 계단에서 뒤엉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대형 참사 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런 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요. 왜 이렇게 우리 군대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안 바뀌는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 같고요. 시대 변화에 맞게 군대도 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소식을 들여다봅니다. 불사조 기자단입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최애 코너예요. 제가 사실은 꼭 들어봅니다. 네. 제 부담이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부끄럽네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현장 기자들께서 무슨 얘기 하시는지 그 취재 내용이 너무 소중해서 제가 꼭 보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선배님이 말씀하셔서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닙니다. 아유, 현장이 최고입니다. 현장. 예. 자, 어제 시작된 대정부 질문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또 에피소드가 생겼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장면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또 기자의 눈에는 어떤 것들이 포착됐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대정부 질문이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는 일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항상 한동훈 장관의 답변이 항상 그 다음 날 그게 화제가 되죠. 화제가 항상 되는데요. 어제는 검사 출신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애창곡을 질문한 부분이 좀 화제가 됐습니다. 발단은 김 의원이 한 장관에게 최근에 헌재가 검찰 수사권 조정은 입법상 권한이다라고 판시를 했다라고 질의를 했더니 한 장관이 의원님은 2005년도에 검찰 수사권 조정은 헌법상 권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때와 지금은 다른 것이냐. 단순히 의원이란 직함만 바뀌었을 뿐인데 왜 의원님의 의견이 달라진 거냐. 이렇게 좀 직격을 했는데요. 그래서 김 의원도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김혜재 의원이 검사장 출신이고 과거에 이제 대검 수사정책기획단장을 지내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대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좀 꼬집은 건데요. 이후에 김 의원이 김건희 특검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애창곡이 뭐냐 그랬더니 한 장관이 윤도현은 아니다. 특별히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민주당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그 내용에서 한동훈 장관이 윤도현 노래를 불렀다더라. 이런 내용이 예.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그렇죠. 강조하는 거죠. 이거를 좀 예. 겨냥해서 물은 거고 그래서 김 의원이 한 장관이 이끄는 검찰을 보면 김수희의 애모가 생각이 난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아,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작아진다. 뭐 이런 건가요? 아, 이게 그런 의미도 있고 네. 또 이게 의원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는데 이제 이 김 의원의 취지는 김건희 여사 사건에 너무 소극적이다. 한 장관이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 이런 의미였는데요. 네. 이를 두고 좀 국민의힘과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게 한동훈 장관의 검찰이 아니고 민주당을 말하는 것 아니냐라는 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비판과 나왔습니다. 조롱이 쏟아지고 네. 있군요. 근데 연수원이요. 제가 찾아보니까 김혜재 의원이 20기고 한동훈 장관이 27기예요. 완전히 하늘 같은 선배거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완전히 그냥 꼼꼼하게 비판을 하시더만요. 네. 근데 이제 반박이 잘 안 되는 이런 장면을 맞아요. 보면서 이거 좀 더 준비했어야 됐다. 김혜재 기자의 의원 각으로 볼 표현 때. 중에 그냥 개인적으로 좀 기억이 나는 거는 예. 한동훈 장관 여전히 거짓말 잘하네요.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좀 나오던데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수세에 몰린 것처럼 그렇죠.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김의겸 전 대변인이 라디오에 나와서 한동훈 장관은 조선 제1의 혀다. 말싸움은 조선 제1검이 아니라? 네, 아. 제1혀다. 말싸움은 정말 잘한다라고 네.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의 일당백이다. 막 이런 얘기도 뭐 조자룡이다. 뭐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요. 한동훈 차출론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여당에서 내년 총선 내보내지 말고 그냥 이 역할로 쭉 쓰자. 뭐 이런 활용론도 나온다면서요. 사실 제가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 뭐 향후 진로 같은 거 얘기 나왔을 때는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 기조가 좀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략 그 총선에 차출을 해야 된다라는 네. 주장하고 그다음에 지역구도 막 나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내각에서 한 번 더 돌린다고 할까요? 아니면 내각에서 승진을 시키거나 그러니까 장관 코스나 아니면 장관에서 부총리 내지는 총리 이런 식으로 격상시키는 그런 코스들이 한 반반 정도의 주장으로 나왔다면은 최근에 좀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후자 쪽으로 좀 더 무게가 많이 실리는데요. 그게 이제 배경이 좀 있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한다라는 표현도 저는 조금 이제 어색하긴 한데 왜냐하면 이미 정치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국회의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 다른 코스를 할 거냐 이런 거의 차이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최종 목표는 정치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라면은 대통령밖에 없는 거잖아요. 대선밖에 없는 건데 일단 1차적으로는 대선으로 가는 길에서 국회의원이 과연 좋은 거냐에 대해서 좀 정치권에서 좀 찬반이 있지만 요즘에는 보통 안 좋다라는 평가들도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윤석열 대통령도 바로 직행을 했고 이재명 대표도 국회의원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대선에 갈 때는 국회의원을 안 하고 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여의도 정치권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그런 불신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코스들이 좀 선호가 되는 게 있고요. 또 여기랑 연달아서 볼 수가 있는 게 윤석열 정부도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여의도 정치권을 좀 불신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총선 때 아마 대거 그런 혁신 내지는 청산을 하게 될 텐데 그 청산을 하면서 한동훈 장관을 국회에 넣게 되면은 다음 대선 때는 다시 한동훈 장관이 그 포지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국회의원이 돼서 기득권 정치인이 되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인데 예전부터 한동훈 장관이 검수완박 이슈와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민주당이랑 각을 세웠죠. 그렇죠. 싸웠죠. 사실은 네. 싸우면서 적극적으로 나섰었는데 그때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보통 뭐 7분일 수도 있고 이제 질문 시간을 7분을 받고 뭐 추가로 받고 그렇죠. 이런 식의 추가 시간들이 4분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죠. 예. 근데 그렇게 시간을 받는데 장관은
답변 시간이 사실은 거의 30초. 무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자면 왜냐하면 매 의원들마다 다 답변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되면은 스포트라이트가 훨씬 더 집중이 되고 답변 시간이 훨씬 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참 이제 검수완박 가지고 여야가 맞붙었을 때 굳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설 필요가 없이 한동훈 장관이 일당 100이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삼국지의 조자룡 같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으로 보내게 되면 이 포지션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장관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쪽 장관으로 보내서 야당 의원들과 싸우는 그런 포지션에 계속 두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볼 거는 그 한동훈 장관이 이제 여태까지 한동훈 장관 좀 가까운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여태까지 정치가 이제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뭐 파괴의 정치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야당에 있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나서는 정치가 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큰 그림으로 대선을 나가려면은 자기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게 비판하는 내용들 말고 뭐 지금 대표적으로는 이제 법무부 장관 때는 이민청 신설 같은 거 네. 그런 어떤 예를 들면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뭐 청계천 사업이라든가 네. 이런 식의 자기 브랜드가 하나 필요한데 그 브랜드를 만들 때 국회의원보다는 아마도 장관이나 다른 부처에서 뭔가 혁신을 하는 게 훨씬 더 그림이 나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완전히 대선 출마 그림으로 그 기획은 누가 하는 겁니까? 기획은 모르겠는데 근데 네. 이거는 제가 사실은 제가 다 이렇게 듣고 다 네. 종합한 얘기여가지고 취재의 종합. 네, 취재 종합이라서 사실 누구 한 사람의 의견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대선 출마하려면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의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삼권 분립 지금 보면 그냥 계속 정쟁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화가 중요하거든요.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청과 대화예요. 듣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 정치가 그게 막혀 있어서 출구가 안 보이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의회 경험 강추다. 저도 근데 그 완전 동의하는데 이게 약간 좀 아이러니한 지점인 것 같은 네. 게 의회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고 네. 이제 그걸 해야지만 실제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데 또 이제 국민들은 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약간 불신이 있고 이게 항상 이 중간 지점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대표들이 가 있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고 국회의원들도 좀 잘하고 대통령도 좀 잘하고 장관들도 좀 잘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결국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뭐 예상이 됐던 수순입니다. 민주당은 근데 왜 이걸 밀어붙인 겁니까? 대통령이 근데 거부권 행사할 거는 이미 예상했던 바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뭐 간호법 제정안이라든지 네. 아니면 방송법 개정안 이런 것들을 지금 본회의 직회부를 해서 그렇습니다. 똑같이 이제 잔족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뻔한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좀 대통령의 독선 이미지를 좀 부박하고자 하는 전략이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 법안이다라고 띄우고 있고 또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다 이런 프레임으로 좀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거부권 행사로 뭐 농민과 민생을 저버렸다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 그 여당이 추진했던 그 1,000원의 아침밥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는데 이게 민주당이 발목 잡는 야당이다 이 이미지를 조금 버리고 네. 좀 민생 주도권을 쥐려는 움직임으로도 풀이가 되고요. 네. 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169석이나 갖고 있잖아요. 네네. 내년 총선에서 좀 표를 호소하려면 그 성과를 이제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민생 입법을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다. 이런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이제 그 민주당 쪽 인사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요거 관련해서 뭐 이렇게 공격하는 거 어떻게 보냐 이제 민주당 쪽에 얘기 들어봤을 때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특검이 여러 개 뭐 걸려 있잖아요. 앞으로 향후에 50억 특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 특검도 뭐 추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연이어서 행사한 게 앞서서 굉장히 부담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도
그것도 이제 딱 뭐 거부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거부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네. 그다음에 양곡관리법 거부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이라던가 아니면 50억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제 부친 관련된 거 넣게 되면 민주당 쪽에서요. 네네. 분명히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그렇겠죠. 그러면 자기 관련된 것까지 거부하네. 근데 이게 앞서서 거부권 행사했던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부담으로 작용을 그때는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노려가지고 일종의 좀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는 그런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정당 간의 경쟁 그리고 대통령 간의 갈등 뭐 이런 게 계속 격화가 되고 있어서 참 걱정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민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민생을 우선해 놓고 국민의 삶을 우선해 놓고 우리 정치권이 좀 해안을 내고 그다음에 지혜를 모으는 이런 과정들을 좀 가져가야 하는데 그게 좀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국민의힘 뭐 민생 119 특위도 만들고 샌드위치도 드시고 뭐 이렇게 하시던데 근데 이게 보면 민생보다는 좀 이념으로 지지율을 확보하려고 한다. 뭐 이런 분위기도 감지된다면서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민생 문제들을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는데 네.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걱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예를 들자면은 전기가스 요금 같은 거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렸잖아요. 물론 그렇죠. 이제 유예 보류이긴 한데 못 올렸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금리를 낮춰주거나 보호해주는 게 근본적인 조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들은 뭐냐면 정면 돌파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 요금을 예를 들어서 한전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그런가요? 그렇죠.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고 그다음에 사실은 가계부채 문제도 만약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집을 팔던가 아니면 네. 이제 그런 식의 조치가 나와야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국민들한테 요구는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한 식의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 자체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쭉 흐름을 보자면은 결국에는 이제 임기 초에 어떤 그런 개혁 정책들을 많이 펼치는 거는 네. 초기에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네. 또 허니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비교적 그 초기에 지지율이 높지가 않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부 좀 높여놓은 지지율도 최근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라든가 아니면 그에 앞서서 그 일본의 강제동원 배상에 대해서 해법 내놓으면서 이것도 역시 이제 마일리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많이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개혁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내 지지율이라는 돈이라면은 이 돈을 네. 이미 다 써버려서 상당히 지지율이 내려가니까 네. 이제 이 민생 문제에 닥쳐서는 쉽사리 정면 돌파를 못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 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가스 요금을 그렇게 올려야 된다라고 미리미리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려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이제 이거는 결과론적인 분석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념적인 얘기들이 조금씩 튀어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민생 문제로 정면 돌파를 해서 여당이 잘해가지고 여권이 잘해가지고 지지율을 올리면 그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네. 근데 지지율이 너무 빠져가지고 이거 쉽사리 손을 못 대고 못 움직여요. 그럴 경우에는 이념적인 얘기를 하면은 반반 싸움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정광훈 목사 얘기가 나와도 김기현 대표가 물론 살짝 선을 긋지만 강하게 비판은 못 하거든요. 그리고 또 박태출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일본의 언론에서 뭐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뭐 북한에서 뭐 지령이 내렸다 이런 식의 표현들도 등장을 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결국에는 그러면은 우리 그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지지층들이라도 강하게 붙잡고 가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들은 모표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국민의힘 사람인데 민생으로 답한다더니 이념으로 덮어쓰기 하는 전략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들도 조금 우려하는 물론 이제 다수 의견은 아닙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이런 보수층 일종의 이제 집토끼 전략을 계속 구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도 좀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까 전략적으로? 네, 정말 비슷한데요. 네. 지금 민주당이 반일 공세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중도층에는 사실 조금 쉽게 말해서 뭐 민주당이 짜는 프레임대로 따라와주지 않는다 중도층은. 하지만 지지층에는 이게 확실히 먹힌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텃밭인 호남을 가면요, 의원들한테 지역 주민들이 왜 왔냐? 지금 정부가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여의도에 가서 싸워야지 왜 지역을 내려오냐 이렇게 좀 호통을 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텃밭이나 뭐 강성 지지층들은 이런 반일 공세에 쉽게 조금 많이 먹히는 편이고 좀 정부가 못하고 있는데 왜 민주당이 이것밖에 못 해주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다고 합니다. 호남 분위기는. 네. 그래서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이 6일부터
또 일본으로 항의 방문을 가요. 이것도 조금 역풍이 우려되는 일정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민주당은 일단은 총선 1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집토끼 먼저 잡아야 된다. 이 기류가 좀 강합니다. 근데 뭐 좀 일정이 나왔습니까? 네, 일정이 나왔는데요. 네. 6일에는 도쿄 전력을 이제 방문하기로 했는데 아직 답신이 오지 않은 상태여서 미정이고요. 네. 7일에는 후쿠시마 원전 근처에 사는 주민들, 예. 뭐 그 당시에 사고 현장 수습했던 노동자들과 만남은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게 사실 양쪽 다 마일리지론을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양쪽 다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다 떨어졌고 그건 뭐 윤 대통령은 이제 한일 관계 회복시키고 전국적으로는 아마 한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였겠지만 그거고 네. 이재명 대표도 역시 그 자신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 지지율이라는 그런 마일리지를 다 썼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 모두 이념 내지는 강경 지지층한테는 호소하는 그런 그림으로 좀 이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특히 이제 수산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이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부의 대응이 적극적으로 좀 나오고 해야 되는데 가서 뭐 어민들 만나고 주민들 만나고 또 일정이 좀 잘 안 잡히고 이런 것은 그냥 간다라는 선언은 될 수 있지만 그게 어떤 그렇습니다. 정치의 효과, 효능감 이런 것이 얼마나 있는지는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앞서 민생 관련해서 저희가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1,000원 아침밥 원조 논쟁을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시작했다. 여야가 서로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뭐 협력을 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원조는 그래서 누굽니까? 정답은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먼저 한 건 맞습니다. 1,000원 학식은 2017년도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제 대학생 아침 식사 문화 조성을 하겠다. 또 쌀 소비량 진작을 위해서 이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하긴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현 정부 들어서 또 이걸 공격적으로 확대했다고 한 만큼 뭐 시작은 문재인 정부에서 했고 이제 확대는 윤석열 정부에서 했다.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박정우 기자가 학교만 하지 말고 직장도 좀 해주라. 근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나온다면서요. 네, 1,000원 치고는 정말 뭐 좋겠죠. 잘 나온다. 아마 또 재원 문제가 이제 결국에는. 그러니까요. 네. 예. 어쨌든 뭐 원조 논쟁도 중요하지만 보편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좀 이런 재미난 좀 그런 정치 풍경을 좀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나저나 7일 원내대표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네. 누가 되는 겁니까? 지금 김학용 의원하고 윤재옥 의원 2파전이라고 하는데 네. 어찌됐든 이번에도 윤심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제가 이제 일단은 누가 되느냐는 네. 얘기를 못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네. 의원들의 네. 무기명 투표는 예측하지 말라는 게 약간 정치 기자들의 맞습니다. 그런 예. 격언이고 항상 아무리 압도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많이 틀렸습니다. 과거에. 네. 그러니까 양쪽 기사를 다 써놔요. 맞아요. 네. 예. 그리고 또 주류 쪽이 많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 의견이 좀 휩쓸려가지고 맞아요. 더 잘 틀리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예측은 못하고 그런 실제로 근데 들어봤을 때 분위기도 뭐 김학용 의원이 유리하다, 뭐 윤재욱 의원 유리하다 이런 의견들이 양쪽 다 같이 나와가지고 뭐 쉽게 좀 어느 쪽이 확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윤심 얘기는 비교적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전당대 그 당대표 선거에 비해서는 뭐 최고위원 선거나 훨씬 더 적은 분위기인데 일단은 왜 그런가 이런 거 좀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나오는 네.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분석들은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선호할 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김학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김학용 의원 쪽에서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좋다 이런 얘기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둘 다 똑같이 네, 윤재욱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네. 다만 이제 전통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여의도 정치권 인사들에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김학용 의원은 정말로 뭐 비서관부터 해가지고 국회에서 잔뼈가 굵은 그렇죠. 여의도 정치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좀 결이 안 맞는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 윤재욱 의원은 그에 비해서는 이제 경찰 출신인데 이게 경찰을 선호할 거냐 안 선호할 거냐 좀 애매하지만 이 지점에선 여의도 정치인보다 나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이 경찰을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러나 여의도 정치인들보다는 경찰도 우호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근데 캠프에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윤심에는 윤재욱 의원이 조금 더 가깝다. 그러나 뚜렷하진 않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의원들의 익명 투표는 예측을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정치권의 누구나도 결국에는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심이 만약에 이번에 보여지게 되면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될 때 그때 소위 이제 친윤계가 그 추대를 해줘가지고 나오게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1대 42. 그러니까 비윤계라고 사실 딱 보긴 어렵지만 아무튼 이용호 의원이 42표를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게 지지를 했을 때 그만큼의 결집력이 안 나오게 되면 역풍만 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극소노가 굳이 없다. 그리고 크게 나쁜 사람도 없다라고 하면은 굳이 누구를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 힘이 다 빠졌네. 용산 힘 빠졌네.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윤심이 뚜렷하게 이번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민주당 출파하시는 이은지 기자께서는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사실 오늘 안 그래도 이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여당 인사한테 조금 연락을 해봤더니 지금 너무 누가 더 우세하다. 지금 판이 좀 애매하잖아요. 너무 이강구도여서. 그래서 의원들 사이에선 그런 얘기를 해요.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그래도 뭐 선배 먼저 이런 게 있다고. 아, 4선. 네. 김학영 의원은 4선이고 윤재욱 의원은 3선이라서 뭐 우세한 쪽이 없다면 좀 김 의원에게 표가 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윤심이 없는 분위기가 김학용 의원한테 좀 유리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구도상으로 보면은 김학용 의원이 이제 경기 지역 수도권이고요. 그다음에 윤재욱 의원은 TK인데 사실 윤재욱 의원 쪽에서는 TK가 지금 너무 소외돼 있다. 왜냐하면 최고위원회의 9명 중에 그 유일하게 TK는 김재원 최고위원밖에 하나밖에 없고 없다. 네,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당원 비중으로 봤을 때는 너무 그 대표가 안 된다라는 거죠. 비중이 적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런 이제 국민들이 크게 봤을 때는 수도권하고 TK하고 PK를 구별하는 거는 사실 영남권은 크게는 비슷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수도권이 훨씬 더 명분이 살 거다. 이런 구도상으로는 좀 유리한데 다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남권에 그런 의원들이 좀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좀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제가 대구 쪽에 이제 중진 의원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T는 결집이 좀 되는데 K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뭐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네. 그 안에서도 좀 세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뭐 역시 좀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비윤계들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뭐 자기들끼리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시는 네.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두 사람의 연설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현장에서 무슨 얘기로 내 표를 가져가려고 할지 그 전략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뭐 각자 막 주장해서 잘 따져서 이렇게 길을 찾아서 가보면 그 캠프 사람이고 막 이렇더라고요. 예측을 하세요? 취재 상당히 그러게요. 저도 그래서 전 사실 이게 사실 우리가 특종은 못해도 오보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줄이겠습니다.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있지 않습니까?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네? 와,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엄청난 악재로 이제 보고 있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노웅래 의원권을 부결시켰는데 국민의힘은 그 체포동의안을 네. 가결시켰죠. 네. 그런데 결국 살아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조정훈 시대전화 의원도 네.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고 떳떳하게 받으라고 말했건만 하면서 네. 혀를 끌끌 차기도 했는데요. 또 지금 민주당에서 하나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권인데요. 네. 노 의원이 지난주 기소가 됐는데 그 기소 즉시에 당원 그 당직을 정지하는 당원 80조 적용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배경에도 이제 방탄 논란을 의식한 건데 이재명 대표와 이수진, 기동민 의원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당원 80조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 노 의원 건은 정치 탄압으로 보기가 조금 애매하다 이런 기류가 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또 하영재 의원까지 이렇게 되면서 네. 굉장히 딜레마에 빠진 상황입니다. 다음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대표 또 검찰에서 체포동의안 요구 오면 일단은 또 안 올 것이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오지 않을 거다. 네, 그렇게 민주당은 최근에 보고 있고 네. 물론 검찰의 의중에 따라서 다른 거지만 민주당 지금 분위기는 수사검사 아닌데 알 수 있을까요? 주인검사만 아는 거 아닙니까? 네, 하영재 의원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다음번에는 본인이 내려놓고 받아야 된다. 이 기류가 강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도 비명계 쪽
그냥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다음에 오면은 이제 이탈표는 더 커질 거라고는 보지만 네. 다만 이제 검찰이 어떤 혐의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명분 싸움이 또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번에도 그 체포동의안이 나왔을 때 그 428억 약정설, 그러니까 네. 결국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대한 혐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또 방어가 됐다 이런 표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결국 검찰이 어떤 혐의를 가지고 청구를 하느냐, 그 수사를 뭐 추가적인 걸 더 해내느냐 여기에 좀 달려 있을 것 같아요. 네. 검찰이 추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또 오판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민주당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뭐 재판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수사 상황도 그렇고요. 너무 복잡하고 길고 많아서 국민들도 헷갈려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을 포함해서 정치인 앞으로 아무도 안 만나겠다 이런 선언을 하셨나요? 네, 윤건영 의원 발로 이제 나온 입장인데요. 네. 앞서 이제 박용진 의원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사이에 설전이 좀 있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느냐. 네. 이걸 두고 좀 갈렸는데 아무래도 이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계속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이 되고 현재 민주당에 계속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그래서 본인도 이러한 논란을 의식해서 당분간은 정치인들을 만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특별하게 누가 좀 거론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까? 누구만 찍어서 오지 말라. 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왜냐하면 최근에 뭐 만났더니 이렇다더라라고 하신 두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두 분은 당연히 네. 이제 가시면 안 될 것 같고 다른 분들도 네. 예. 그리고 아무래도 문 전 대통령을 이제 예우상 찾아뵙는 건 좋은데 네. 이제 나눴던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한 의원들도 문제다.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산에 저도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원 정치가 조금 부담스럽다. 네, 그래도 대통령,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분 말씀도 맞고 저분 말씀도 맞고 둘 다 틀린 것은 아닌데 대통령의 진심이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나눈 얘기를 자꾸 전달해서 자기 정치에 활용하는 거 네. 이건 좀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직접 합법으로 하시기도 부담스러우실 텐데. 또 문 전 대통령 특징이 오는 사람을 막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좀 양산에서 조용히 있고 싶다라고 말은 했지만 네. 이제 오는 정치인들을 항상 좀 맞이하고 이야기도 하는 편이라서 이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군요. 근데 뭐 앞으로 책방도 열고 더 많은 분들이 가실 것 같은데. 총선을 앞두고는 좀 네. 역할을 해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어떤 역할이요? 뭐 지지층 결집이나 이런 부분에서 만약 이 대표로 계속 갈 경우 네. 구심점이 또 필요하잖아요. 뭐 네. 친명과 친문 간에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손을 잡는 부분이라든지 언젠가는 역할을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책방을 여는 부분도 본인의 이제 포션을 조금은 남겨주려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어제 그래도 4.3 현장에 이제 그 참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다른 것은 몰라도 평화와 인권 두 가지 의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해서 밝히는 것은 우리 정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유 오늘도 꼼꼼하고 알뜰한 뉴스 너무 잘 들었어요. 그 정치권 속내가 확 보이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와 불사조 기자단 함께했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IT 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 쏙쏙 소개해 주시는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쭉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챗 GPT 열풍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뭐 갑자기 막 단계를 뛰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런 인공지능 개발을 잠깐 멈추자. 잠깐 좀 생각해보자. 네. 우리가 막 머리가 아플 때 이 지구에서 잠깐 좀 내렸다 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것도요. 뭐 일반인이 얘기하면 좀 그런가 하는데
일반인들이 아닙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 AI 전문가 1000여 명이 이거 사회를 위협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AI 개발을 잠정 중단하자라는 서명을 한 거예요. 네. 그 미국의 한 비영리 단체 이제 삶의 미래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일론 머스크나 AI 전문가 업계 관계자 1000여 명이 서명한 공개 서한을 낸 것이고요. 이게 이런 GPT-4 정도까지 나왔는데 이것보다 더 똑똑한 대형 언어 모델 개발 최소 6개월은 중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는 거 6개월을 멈추고 우리가 좀 논의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까요? 이게 보통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그렇죠. 대로. 뭐 일단은 뭐 두세 가지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의 해석은 이제 그 표면상 그대로 보면 안전에 대한 규약이나 관리 시스템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게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이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규약도 만들고 관리에 대한 것도 좀 만들면서 가자라는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실존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에 대해서 좀 막자. AI 자체가 괴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법규를 좀 마련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좀 이런 뭐 일론 머스크를 대표로 하는 CEO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속도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아시겠지만 테슬라라고 하는 자율주행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AI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막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AI의 책임론 막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이거 좀 모순적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전략적으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막으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구글의 순다 피차이도 최근에 이러한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거 챗GPT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했고 잘했다. 그러니까 구글이 좀 뒤처지만 어쨌든 챗GPT 축하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게 제대로 규제하지 않기에는 너무 중요한 영역이라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기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미 이렇게 쉽게 말해서 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멈춘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문제는 여러 가지 뭐 도덕적으로 우리가 어떤 편견이나 뭐 부도덕한 뭐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책임 뭐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이게 긍정적인 효과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 이것 때문에 좀 꺼려하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정치가 어쨌든 메인인 프로그램이니까 소위 가짜 뉴스라는 게 너무나도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특정 기사 넣고 나서 이렇게 좀 톤 바꿔줘 뭐 바꿔줘 하면 정말 매끄럽게 기사를 쓰니까 여러 가지 글에 대해서 이제 팩트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헷갈릴 정도의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회나 도덕적으로 미칠 수 있는 문제죠. 근데 이제 기업적으로도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것들인데 이 챗 GPT가 아직 베타 버전이에요. 그리고 정식 버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2021년까지밖에 정보가 없고 세 번째는 베타 버전이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다 뭔가 내용을 넣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약관에 써 있는데 그 내용을 기반으로 챗 GPT가 더 똑똑한 애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의 내용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질문을 넣고 어떤 정보를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기업에서 원래 오픈하면 안 되는 이른바 보안적으로 이슈가 있는 것들을 챗GPT에 넣어보는 거예요. 네, 그게 실제로 삼성전자에서도 최근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 솔루션 분야에서 어떤 거냐면 반도체를 설비 계측하거나 수율 분량을 체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코딩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 챗GPT가 또 컴퓨터 코딩을 한 것들을 그렇게 또 잘 비슷하게 만들어주거나 틀린 오류를 막 지적도 해줘요. 너무 똑똑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자기가 만든 코드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누가 확인해줬으면 좋겠는데 한계를 막 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막 부장님한테 봐주세요. 과정 일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한 거냐면 자기가 만든 이 반도체와 관련된 프로그래밍 코드 그 코드를 챗GPT한테 넣고 이거를 조금 더 깔끔하게 좀 아니면 잘 됐는지 확인을 해줘라고 시킨 거예요. 근데 그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소스 코드가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픈 AI한테 넘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보안적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네. 또 비슷하게 실제로 스마트폰으로 녹음한 회의 내용을 이제 텍스트로 정리한 다음에 네. 이걸 뽑아주는 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한 번 더 챗GPT한테 요약을 해달라고 하면 뭐 아무리 긴 걸 막 서너 줄로 잘 요약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냥 편하니까 넣은 거죠. 근데 넣은 것도 어떻게 보면 그 회사 내 회의록이잖아요. 네. 그 회의록을 그렇게 넣는 뭐 이런 일들도 생기고 있고 뭐 실제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짤 때 이 챗GPT한테 결과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실제 실행을 했더니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다 문제가 생기는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실제로 발생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요새 후배들한테 되게 부러웠거든요. 저희는 막 이렇게 네. 막 볼펜으로 손목이 아플 때까지 쓰고 그러다가 노트북 시대를 근데 이제는 뭐 그냥 휴대폰 딱 하면 쫙 그 발언이 정리가 되니까 그렇죠. 그걸 안 써도 돼서 너무 좋다 이랬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속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네. 국내 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몇몇 해외 기업에서 이미 이 챗GPT 사용 금지령이 네. 내려졌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제 특히나 민감한 고객 정보 다루는 금융권, 특히나 미국에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는요. 챗GPT를 회사 내에서 못 쓰게 금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개인 정보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고객의 정보를 넣을 수 있고 이거 좀 될 것 같은데. 그럼 사고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넣지 못하게 했고요. 뭐 참고로 실제로 이 글로벌 금융은행에서는 법상 때문에라도 회사 컴퓨터에 메신저도 깔지는 못합니다. 우리처럼 카톡 깔고 이런 거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통신업체인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이유로 고객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다. 혹은 회사의 중요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챗GPT 사용 금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에서는 심지어 뭐 후지츠 같은 데는 AI 윤리 거버넌스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AI가 워낙 많은 곳에 쓰이니까 네. 이거 윤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가다가 이제 국가의 수준에서 차단하는 경우도 이번에 생겼습니다. 이탈리아가 네. 챗GPT 접속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챗GPT 접속을 지금 31일부터 해서 한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왜냐? 챗GPT에 어쨌든 사람들이 넣는 게 다 개인 정보인데 네. 실제로 그 개인 정보가 유럽 관점으로 보면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챗GPT가 미국 회사니까. 네. 오픈 AI가. 그러니까 미국으로 넘어가는 게 진짜 이게 문제 없는 거냐? 그리고 정말 우리 개인 정보 잘 니네가 안 넘기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검증이 안 돼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20일 안에 내놓지 않으면 벌금까지 부과하겠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게 이태리가 지금 이탈리아의 모습이다라고도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금융 정보나 이런 거는 실제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네. 지금은 이탈리아 한 나라만 지금 이런 거죠? 다른 나라까지 네, 그렇죠. 그런 것은 접속 아닌 차단은 거죠? 이탈리아만 있고요. 영국에서도 공공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조심해라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우리가 한참 생명윤리의 중요성을 말했었는데 이게 정보에서도 정보사회에서도 이 윤리의 개념이 챗GPT 때문에 더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이 챗 GPT가 네. 뭐 예컨대 이 부작용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로 이게 해킹 문제, 해킹 시도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챗GPT가 네. 글을 너무 매끄럽게 잘 써주기도 하고 인터넷 코드를 막 수정도 해주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해킹이라는 게 두 가지인데 실제 컴퓨터의 어떠한 그 사이트의 어떤 빈틈 네. 이거를 잘 찾아서 그거를 뚫는 방식이 있죠. 여기서도 챗GPT가 예를 들면 특정 사이트에 있는 어떤 코딩된 프로그램 주고 네. 이거에 대한 빈틈이나 이걸 좀 고칠 수 있는 방법 이러면서 사람이 빈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많이 소위 낚시라고 표현하는데 네. 뭐 이메일 확인하거나 뭐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악성 코드가 깔리는 방식 있잖아요. 네. 여기서 또 챗GPT로 쓴 게 기가 막히게 쓰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현혹시키는 말을 잘 쓰니까 어머나. 어떠한 내용을 쓸 때 뭐 네. 예를 들면 이게 실은 뭐 챗GPT의 뭐 프로그램입니다. 뭐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설득을 또 잘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메일에서 계속 뭔가 악성 코드를 해서 실제로 공격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메일도 이런 네. 스팸성 이메일도 챗GPT를 통해서 쓰는 아이고. 자동으로 뭐 이런 것들도 요즘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섬찟한 마음이 훅 드는데요.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챗GPT 4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단순 해킹 말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람들이 좀 쉽게 상상하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해킹을 시도한다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네.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짜든 작전을 짤 때 어떤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네. 얘도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냐? 우리가 보통 그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로 뭔가 사이트에 새로 들어갔을 때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그런 뭐 이미지 같은 거 찍는 게 있잖아요. 예, 숫자도 쓰고. 네, 그렇죠. 그걸 캡차라고 하는데 네. 그건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사람이 눈으로 보고 원하는 걸 찍어야 되니까 그렇죠. 텍스트만 하는 인공지능인 기존의 챗GPT는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어떤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이 그냥 어떤 부탁을 하거나 간단한 일을 하면은 잘 쓰는 그 사이트에 자기가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글을 올렸느냐?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라고 글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시각장애인이라서 그 인공지능이 통과 못하는 캡차라는 프로그램을 저는 눈이 안 보여서 못해요. 그래서 저 대신에 이거 누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올렸더니 부탁하는 것처럼. 네, 실제로 어떤 사람이 그거를 대신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뚫었습니다. 네, 이런 방식까지 이제 GPT라는 녀석이 하게 된다는 거죠. 와, 이게 진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좀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허물면서 넘나드는 이런 범죄까지도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할루시네이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환각 현상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고 네. 이 챗GPT를 잘 써야 된다. 네. 이런 방법론을 또 말씀해 네. 주신다고.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챗GPT는 무슨 대답을 하든 요즘에 조금 고쳐졌지만 모른다고 그래야 되는데 네. 우리 사람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모르는 거 자기가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맞아요. 챗GPT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챗GPT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야 되는 것과 쓰지 말아야 되는 것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좀 구분해야 되는데 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챗GPT 뭐 여러 가지 뭐 빙챗이나 이런 건 극복이 됐지만 챗GPT 자체는 2021년까지밖에 정보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다음 뭐 2022년의 정보를 얘기하면 얘가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다 틀립니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얘한테 그래서 주식 정보나 뭐 네. 요즘에 주가 알려줘 이런 거 얘기하면 2021년밖에 머리가 안 된 친구가 갑자기 오늘의 주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최신 정보나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는 좀 지양하시되 네. 얘가 잘하는 건 일단 보고서 같은 거 초안을 잘 써줍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뭐 20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해 줄래? 혹은 뭐 그 개론 만들어 줄래? 뭐 글 구조 짜 줄래? 이런 건 잘해요. 그래서 일단 초안을 짜는 것. 그리고 네. 그거를 당연히 사람이 수정을 해야 되죠. 즉시 보고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리고 뭐 법령이나 규정 그런 것들 마찬가지로 검색해서 찾게 되면 숫자 틀릴 수 있고요. 네. 제일 잘하는 거는 새로운 아이디어 탐색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하면은 얘가 어떤 걸 잘 말을 잘 지어내는 애니까 그런 걸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어조 바꾸는 걸 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정치적으로 어려운 글들이 있으면 그 글 주고 나서 이걸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바꿔줘. 쉽게 바꿔줘. 네, 그런 예. 걸 잘 바꿉니다. 그리고 이 용어 좀 어려운데 이 용어를 그냥 일반 용어로 바꿔줄래? 그러면 용어로 바꿔줘요. 그래서 그런 용어로 쓰시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이제 그 챗GPT가 열어갈 새로운 세상에 대한 탐구 막 이런 게 생기는 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런 점들도 많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공부가 잘 됐어요. 다행이네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과 IT본부 함께했습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잠시 비운 최영일 평론가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장윤선이었고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